야, 이 망할년. 이 가게 내가 다 키운 거야. 여기 돈 다 내 돈이라고. 3년 전 부모님을 잃은 며느리에게 평생 소원이라며 눈물로 가게 자리를 얻어낸 시어머니. 그러나 며느리 몰래 가게를 팔아 2억 원을 챙기려 한 사실이 들통난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가 아닌 적반하장이었습니다. 피와 땀이 어린 부모님의 유산을 송두리째 빼앗길 뻔한 며느리. 과연 어떻게 이 배신의 칼날을 되돌려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38살 이수연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새벽잠 줄여가며 일궈낸 3층짜리 상가 건물을 물려받아 2층 사무실에서 제 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헌신적으로 곁을 지켜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평생 잊지 못할 배신을 당했습니다.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아 모든 걸 잃을 뻔한 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국화향이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2개를 번갈아 바라보며 손에 쥔 흰 손수건을 꽉 움켜쥐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이 너무 낯설어서 자꾸만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흘째 잠을 자지 못한 눈은 모래라도 들어간 듯 따끔거렸죠. 그때 옆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남편 정우가 검은 양복 소매로 제 어깨를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아, 잠깐만이라도 앉아 있어. 손님은 내가 받을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영정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빠 마지막인데 내가 있어야지. 정우가 제 손에서 손수건을 빼앗더니 자기 주머니에 넣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더 잘 보내드려야지. 너 쓰러지면 어머님 아버님이 더 마음 아파하실 거야.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정우는 그날부터 사흘 내내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먼 친척이 와도 허리를 깊이 숙였고 늦은 새벽까지 빈소를 지키며 향불이 꺼지지 않게 살폈죠. 저는 그런 정우의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몇 번이고 고맙다고 되뇌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부모님이 평생을 일궈 마련하신 번화가 코너의 3층짜리 상가 건물이 저에게 단독으로 넘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기쁘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 아빠가 새벽마다 시장으로 나가시던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박술래가 손에 보따리를 들고 우리 집 현관문을 열었어요. 수연아, 어미가 죽 좀 끓여왔다. 얼른 한술 떠라. 저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죽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술래가 제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수연아, 어미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어머니, 말씀하세요. 박술래가 손등으로 눈가를 슬쩍 훔치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내가 시집와서 평생 너희 시아버지 뒷바라지하느라 내 꿈은 한 번도 못 펴봤어. 식당 하나 차려보는 게 내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 나이 먹도록 그거 하나를 못 이뤘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박술래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연아, 너 1층에 새 들어있는 그 가게 말이다. 어미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박술래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새는 꼬박꼬박 낼게. 어미가 죽기 전에 식당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야.
너희 시어머니 마지막 소원 한 번만 들어줘라. 저는 박술래의 굽은 어깨를 바라보며 가슴이 시큰해졌습니다. 엄마 아빠를 잃은 자리에 정우가 사흘을 꼬박 지켜준 일이 자꾸만 떠올랐죠. 어머니, 임대료는 안 받을게요. 그냥 어머니 꿈 펴세요. 박술래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박술래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제 손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어미가 너 평생 잊지 않으마. 저는 그날 밤 정우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우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수연아,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응.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라잖아. 자기가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해준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우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다음 날부터 저는 1층에 들어있던 세입자 김 사장을 찾아갔어요. 김 사장은 인테리어를 새로 한 지 1년밖에 안 된 가게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위로금을 따로 챙겨드릴게요. 가게 옮기시는데 부족함 없게 해드릴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김 사장이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따로 빼서 김 사장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가게가 비자마자 정우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을 데리고 왔어요. 수연아,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래. 그래, 어머니 평생 소원이잖아. 제일 좋은 걸로 해드리자. 저는 견적서에 적힌 8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고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남겨주신 통장에서 그대로 결제했죠. 공사가 시작되고 보름쯤 지났을 때 박술래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국솥을 휘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국물 맛이 좀. 박술래가 국자를 내려놓고 저를 노려봤어요. 왜 어미 솜씨가 못 믿었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손님 받으시려면 간이 좀 더 잡혀야 할 것 같아서요. 박술래가 앞치마를 풀어 식탁에 내던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나이 먹어서 새로 배우는 게 쉬운 줄 아니. 어미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저는 황급히 박술래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친정집 다락방에서 엄마가 평생 적어 내려간 누런 노트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가마솥에 끓이던 국밥의 비법이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손때 묻은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박술래 앞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 엄마가 평생 끓이던 국밥 비법이에요. 이대로만 하시면 손님은 무조건 와요. 박술래가 노트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입꼬리가 슬그머니 올라갔어요. 이거 어미한테 그냥 줘도 되는 거니? 네, 어머니 드릴게요. 어머니 식당이잖아요. 한 달 내내 저는 주방에 붙어 박술래에게 육수 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뼈를 고는 시간, 마늘을 빻는 정도, 깍두기를 담그는 손맛까지 하나하나 손에 쥐어드렸죠. 저는 어깨가 빠질 것 같았지만 박술래가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게 다 사라졌어요. 개업식 날 아침 가게 앞에 화환 수십 개가 줄을 섰습니다. 박술래가 빨간 한복을 차려입고 가위를 들어 테이프를 끊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술래네 국밥집 개업입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안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왔죠. 오픈 첫날부터 자리가 모자라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박술래는 그날 밤 매상 봉투를 들고 우리 집에 와서 한참을 자랑했어요.
수연아, 어미가 오늘 하루에 얼마 벌었는지 아니? 240만 원이다. 240만 원. 어머니, 정말 잘 되셨네요. 축하드려요. 박술래가 봉투를 안고 흐뭇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 가게에 들렀더니 박순례가 카운터에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수연아, 너 여기 왜 또 왔니? 어머니, 그냥 점심 먹으러 들렀어요. 손님들 밥 먹는데 건물주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직원들이 불편해해. 좀 자제해라.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어머니. 카운터 뒤에서 정우가 영수증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연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너 2층에서 쇼핑몰 일이나 잘해. 매장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매장 매출은 자기가 보고 있는 거야. 정우가 손에 든 영수증 다발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응, 내가 매일 마감 정리하잖아. 한 달 매출이 8천만 원 넘었어. 어머니 용돈도 좀 챙겨드리고 시누이 학원비도 보태고 아버지 보약도 한제 지어드렸어. 저는 입술을 깨물며 정우를 바라봤어요. 자기, 그런 건 나한테 한마디 상의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정우가 영수증을 카운터에 탁 내려놓으며 인상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수연아,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돼. 어차피 다 우리 가족 쓰는 돈인데. 박순례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아이고, 며느라기. 우리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다. 어미가 너 등쳐먹는 사람이니. 저는 입안에 맴도는 말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괜한 소리 했어요. 가게에서 나와 2층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저는 한참을 멈춰 섰어요. 발끝만 내려다보다가 결국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에 앉았죠. 모니터 앞에 앉아 쇼핑몰 주문 내역을 열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잡은 손을 천천히 거두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1층 식당 입구로 손님들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그날의 매출이며 정우가 가져갔다는 용돈 액수를 가만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손글씨가 자꾸 비뚤어졌지만 끝까지 다 적은 뒤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러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참 묘하게 흘러갔어요. 저는 2층 사무실에서 쇼핑몰을 키우는 데만 매달렸고 1층 식당은 박순례와 정우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습니다. 가끔 식당 앞을 지나갈 때면 박순례가 저를 발견하고는 손짓 한번 까딱하지 않았죠. 저는 그저 못 본 척 사무실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거래처 송금을 마치고 상가 뒷골목으로 들어섰죠. 햇볕이 따가워서 모자챙을 깊이 끌어내리고 걸음을 옮기는데 골목 모퉁이에 있는 부동산 앞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아, 사장님. 그러니까 그 가게가 우리 동네 코너 자리 3층 건물 1층이라니까요. 술래네 국밥집, 그 집 권리금이 2억이에요, 2억.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죠. 지금 사장이 60대 아주머니인데 이번에 가게 접는다고 급하게 내놨어요. 위치가 워낙 좋아서 금방 빠질 거예요.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것처럼 쿵쾅거렸어요. 저는 부동산 유리창 옆 기둥 뒤로 몸을 살짝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중개업자가 통화를 계속 이어갔죠. 네네.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다른 분도 보고 가셨다니까요. 전화가 끊긴 뒤 저는 모자챙을 더 깊이 눌러쓰고 부동산 앞 매물 게시판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유리창에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붙어 있는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권리금 2억 원, 즉시 양도, 코너 1층 국밥집. 저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벽에 손을 짚었어요. 종이에 적힌 식당 상호와 평수, 보증금 액수까지 전부 우리 가게가 맞았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참을 책상에 엎드려 있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틀 뒤 저는 회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다른 동네 사람처럼 머리도 단정히 묶었어요. 부동산 문을 밀고 들어가자 중개업자가 활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어떤 가게 찾으시나요? 저는 명함도 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운을 뗐어요. 이 동네에 국밥집 하나 좋다고 해서요. 여기 게시판에 붙어 있는 그 가게요. 중개업자가 눈을 반짝이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아이고, 안목 좋으십니다. 그 자리 진짜 알짜배기예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에 올렸죠. 권리금이 좀 비싸 보이던데요. 2억이면 작은 돈도 아니고. 사장님, 그 가게 한 달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1억 가까이 나와요, 1억. 2억이면 1년이면 다 뽑아요. 중개업자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내 제 앞에 펼쳤어요. 저는 손가락 끝으로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근데 건물주랑은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권리금 거래는 건물주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중개업자가 손을 휘저으며 가볍게 웃었어요. 아유, 사장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중개업자가 의자를 끌어당겨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60대 아주머니인데 며느리가 건물주거든요. 근데 며느리는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바지 사장이고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다 쥐고 있어요. 저는 무릎 위에 올린 손에 힘을 꽉 줬어요. 그래도 명의가 며느리면 도장이 필요할 텐데요. 그게 다 해결되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도장이랑 며느리 도장이랑 다 준비된다고 했어요. 가족끼리 쓰는 도장이 뭐 그렇게 어렵나요? 저는 입꼬리가 떨려오는 걸 억지로 다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모르고요. 중개업자가 한쪽 눈을 찡긋해 보였어요. 며느리는 알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사장님, 이런 자리 2번 다시 안 나와요.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가방을 어깨에 맸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좀 더 상의해보고 다시 올게요. 아유, 늦으면 후회하십니다. 명함 하나 드릴 테니까 빨리 연락 주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 가방 안주머니에 곱게 집어넣고 부동산을 나왔어요. 햇살이 눈을 찌르는데도 저는 한참 동안 길에 서서 발을 떼지 못했죠. 그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식탁에 앉은 정우가 숟가락을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 자기 솜씨가 더 좋네. 이거 무슨 일 있어? 저는 빙긋 웃으며 정우 앞에 밥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은? 자기 좋아하는 거 했지. 수연아, 자기는 진짜 너무 착해. 내가 자기 같은 아내 만난 게 복이야. 저는 정우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자기야말로 너무 잘해줘.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고. 정우가 숟가락을 멈추고 잠깐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 오늘 어머니 가게는 어땠어? 오늘도 만석이었어. 어머니가 요즘 표정이 너무 좋으셔. 저는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네. 어머니 평생 소원이라고 하셨잖아. 정우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손을 못 본 척 반찬을 정우 쪽으로 밀어주었죠. 밤 11시가 넘어 정우가 코를 골며 잠들자 저는 살그머니 침대에서 빠져나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천천히 닫고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금고를 열었어요. 건물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임대차 관련 서류가 그대로 가지런히 들어 있었죠. 저는 도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처음 이 건물을 사고 새겼다던 그 도장이었어요. 도장 끝을 손끝으로 매만지는데 눈물이 핑 돌았죠. 그때 정우의 책상 위에서 모니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도장을 다시 금고에 넣고 책상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정우가 자기 전에 잠깐 메신저를 열어둔 채로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박순례와의 대화방이 그대로 열려 있었죠. 저는 마우스를 살짝 움직였습니다. 박순례가 보낸 메시지 줄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정우야, 그 김 사장이 진짜 2억 다 가져온다더라. 애미가 일단 도장만 가지고 가면 도장은 어떻게든 만들면 되니까. 수연이한테는 절대로 새나가면 안 된다. 알았지. 그 돈으로 너희 시누이 결혼 자금 보태고 나머지는 애미 통장으로 넣어둘게. 내 명의로 옮기면 또 수연이가 알지도 모르니까 애미 앞으로 해놓자. 정우의 답장도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요즘 좀 이상해. 눈치 보이는 것 같아. 내가 잘 둘러댈게. 도장은 내가 어떻게든 빼올게. 엄마,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돈 받으면 우리 살림 다 펴는 거야.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간신히 붙잡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정성껏 찍어 내려갔습니다. 대화방 맨 위까지 스크롤을 올려가며 빠뜨림 없이 전부 담아냈죠. 찍은 사진을 다른 클라우드에 한 번 더 백업해두고 휴대폰을 옷주머니에 깊이 찔러 넣었어요. 서재에서 나와 침대로 돌아간 저는 정우 옆에 누워 천장을 한참 올려다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정우가 아직 깊이 잠든 사이에 거실로 나왔어요. 베란다 창밖에 정우의 검은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저는 정우 양복 안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내 들고 슬리퍼를 신은 채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차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운전석에 앉아 블랙박스 본체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냈어요. 빈자리에 미리 사두었던 똑같은 모양의 새 카드를 끼워 넣었습니다. 차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새벽 공기가 어찌나 시린지 손가락 끝이 얼얼했어요. 거실 식탁에 앉아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며칠 전 화면이 떴어요. 운전석에는 정우, 조수석에는 박순례가 앉아 있었죠. 박순례의 목소리가 차 안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야, 그 부동산 사장 말이다. 입 무거운 사람이지. 엄마, 걱정 마. 수수료 두둑하게 챙겨준다고 했어. 그 양반도 한 배 탔어. 수연이 도장은 어떻게 할 거니? 진짜 도장은 금고에 있을 텐데. 정우가 핸들을 두드리며 가볍게 웃었어요. 엄마, 똑같이 파면 되지. 누가 도장을 일일이 확인해. 새 사장이 그거 알아볼 줄 아나. 아이고, 우리 아들 머리 좋은 거 봐라. 박순례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닫고 식탁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두었어요.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거실에 잔잔하게 퍼져갔어요. 저는 식탁 의자에 다시 앉아 메모리 카드를 손에 꼭 쥐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죠.
해가 완전히 떠오른 아침 9시, 저는 가방을 챙겨 시내 강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갈색 원목 문 위에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경을 쓴 단정한 차림의 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수연 씨, 어서 오십시오. 전화로 말씀하신 자료는 가지고 오셨죠? 저는 가방에서 USB와 휴대폰을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렸어요. 네, 메신저 사진이랑 블랙박스 영상 다 정리해서 왔어요. 강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고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는 손이 점점 느려지더니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수연 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강 변호사가 의자를 끌어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 영상이랑 메신저 내용만 봐도 두 분이 명백하게 사기를 치려고 모의한 게 보입니다. 도장을 위조하겠다는 말이 음성으로 그대로 녹음돼 있고 글로도 남아 있어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가만히 강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그럼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강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신고하시면 사기 모의로는 입건이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약합니다. 저쪽에서 그냥 농담이었다. 술자리 객기였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확실한 건 저들이 가짜 계약서에 실제로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을 잡는 겁니다. 그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장을 덮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이수연 씨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시고 그때까지는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강 변호사가 펜을 들고 종이에 몇 가지를 적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수연 씨가 준비하셔야 할 목록입니다. 저는 종이를 받아 가방에 곱게 접어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잘 부탁드릴게요. 사무실에서 나와 차에 오른 저는 가까운 문방구로 차를 몰았습니다. 문구점 한쪽에 도장 새기는 기계가 놓인 작은 부스가 있었어요. 저는 카운터로 다가가 사장에게 종이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 이름으로 도장 하나만 새겨주세요. 막도장이면 돼요. 네, 30분이면 됩니다. 저는 그 옆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며 기다렸어요. 손에 든 휴대폰 화면에는 박술래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며느라기, 이번 주말에 어미 생신인 거 잊지 않았지. 식당으로 가족들 다 모이라고 했다. 저는 입꼬리만 살짝 올리고 답장을 보냈죠. 네, 어머니 챙기고 있어요. 선물도 준비해뒀어요. 손가락이 자판 위를 빠르게 움직였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30분 뒤 새 도장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서재 금고로 향했습니다. 진짜 인감 도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엄마 아빠 손때가 묻은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빈 손수건에 진짜 도장을 곱게 싸서 안방 화장대 및 비밀칸에 옮겨두었어요. 대신 새로 판 가짜 도장을 금고 안올레 자리에 정확하게 똑같이 놓아두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도장통의 위치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죠. 이어서 거실 책장 위에 올려두었던 강아지용 작은 CCTV를 손에 들었어요. 원래는 강아지 두식이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를 보려고 사둔 거였습니다. 저는 카메라 각도를 조심스럽게 돌려 서재 문 안쪽이 정확히 잡히도록 맞춰 놓았어요. 소파 위에 앉아 휴대폰으로 시야를 확인해 보니 금고 앞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책장 위 화분 뒤에 슬쩍 가려두었어요. 저녁이 되자 정우가 평소처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연아,
오늘 매출 정리하느라 늦었어. 미안.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환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자기. 얼른 씻고 와. 된장찌개 끓여놨어. 정우가 양복 재킷을 벗으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수연아, 자기 요즘 일은 어때? 쇼핑몰 잘 되고 있어. 응, 그럭저럭. 자기야말로 식당 일 힘들지. 정우가 손등으로 이마를 쓸며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요즘 좀 무리하시는 것 같긴 해. 가게도 좀 줄이고 싶다는 말씀도 하시고. 저는 국자를 휘젓던 손을 잠깐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좀 쉬셔야지. 저녁상을 차리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정우가 갑자기 잔을 들었어요. 수연아, 우리 결혼한 지 벌써 8년이다. 자기 고생 많지. 저는 잔을 들어 정우의 잔에 살짝 부딪히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무슨 그런 새삼스러운 소리를 해.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 둘이 평생 잘 살자. 저는 잔을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시며 정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따뜻하게 웃고 있는 정우의 얼굴이 너무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반찬을 정우 쪽으로 더 밀어주었죠. 많이 먹어, 자기. 이틀이 흘렀어요. 저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한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휴대폰으로 거실 CCTV 화면을 켜놓았어요. 오전 11시쯤 정우가 거실로 들어오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평소엔 이 시간이면 식당에 있을 사람이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정우가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서재로 들어갔죠. 저는 카페 구석 자리에서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정우가 책장 뒤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아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고 정우가 도장통을 꺼내더니 가짜 도장을 양복 안주머니에 슬쩍 집어넣었어요. 도장통을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놓고 금고 문을 닫고 책장 앞을 정리하는 모습까지 또렷이 잡혔습니다. 저는 화면을 녹화 버튼으로 저장한 뒤 클라우드에도 따로 백업해 두었어요.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문을 밀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볕이 따갑게 정수리를 데웠어요. 저는 곧장 차를 몰고 옆 동네 시장통으로 향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흘러나왔던 이름 하나가 있었어요. 박순례와 정우가 차에서 이야기하던 그 새 세입자, 김 사장이라는 사람. 영상 속에서 박순례가 김 사장이 현재 운영 중인 가게 위치를 흘리듯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위치를 따라 옆 동네 분식집에 들어섰어요. 가게 안은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고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카운터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밥 한 줄과 라면 하나를 시켜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오자 저는 한 입 먹고 사장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김밥 진짜 맛있네요. 여기 오래 하셨어요. 김 사장이 신문을 접으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15년째 합니다. 근데 이 동네는 좀 한가하네요. 사장님 솜씨에 더 좋은 자리 가시면 진짜 대박 나시겠다. 김 사장의 눈빛이 슬그머니 흔들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가게 옮길 생각이에요. 큰맘 먹고 권리금 좀 주고 자리 좋은 데로 가려고요. 저는 일부러 관심 있다는 듯 의자를 살짝 끌어당겼어요. 어머, 어디로 가시는데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큰 길 코너에 국밥집 하나 있는데 그 자리예요. 권리금 2억이 좀 세긴 한데 사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 다 인수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 들어가세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그쪽 부동산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전 재산 끌어다 모았어요. 저는 빙긋 웃으며 김밥을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잘 되시겠어요, 사장님. 자리 진짜 좋아요. 저도 그 동네 자주 지나가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마지막 도전이에요. 잘 돼야 할 텐데. 저는 음식값을 계산하고 분식집을 나왔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저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금요일 오후 2시 맞아요. 부동산에서 잔금 치른답니다. 확실합니까? 본인 입으로 직접 들었어요. 김 사장이라고 옆 동네에서 분식집 하던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날 점심 12시 30분에 부동산 맞은편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곧장 구청으로 차를 몰았어요. 위생과 사무실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서가 되어 창구에 다가가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건물주인데요. 1층 식당이 사정이 생겨서 영업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건물주가 영업신고 말소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좀 여쭤보러 왔어요. 직원이 서랍에서 안내문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시고요. 건물 등기부등본하고 신분증, 그리고 정당한 사유서 같은 거 챙겨오시면 됩니다. 네, 이번 주 안으로 다시 올게요. 저는 안내문을 가방에 곱게 접어넣고 구청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어요. 수연아, 어디야? 응, 거래처 잠깐 들렀다 가는 길. 왜? 이번 주 금요일에 자기 시간 돼.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지만 목소리는 평소처럼 잔잔하게 유지했습니다. 금요일. 아, 나 그날 친정 부모님 산소 좀 다녀오려고 했는데. 정우의 목소리가 한 박자 늦게 들려왔어요. 아, 그래. 좋지. 부모님 가신 지도 좀 됐으니까. 오랜만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산소 좀 정리도 하고 오려고.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 응, 자기 잘 다녀와. 운전 조심하고. 저는 통화를 끊고 백미러로 제 얼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조금 전과 다르지 않게 멀쩡했어요. 저는 차창을 살짝 내리고 들어오는 바람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죠.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고 저는 잠시 멈춰 핸들을 가만히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고 전화번호부를 한참 뒤졌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췄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24시간 출장 열쇠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장 예약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금요일 오후 3시에 와주실 수 있나요? 위치가 어디세요? 저는 가게 주소를 또박또박 불러주었습니다. 식당인데요. 출입문 잠금장치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하고 비밀번호도 다시 설정해야 돼요. 가능하시죠? 네, 금요일 3시 정각에 도착하겠습니다. 문이 몇 개나 됩니까? 앞문이랑 뒷문, 그리고 주방 쪽 비상문까지 3개예요. 알겠습니다. 자물쇠랑 디지털 도어록 전부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이어서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한참을 멈춰 있다가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문서 제목 칸에 큼지막한 글씨로 한 줄을 적어 넣었죠. 사문서 위조 및 불법 점유로 인한 임대차 계약 파기 및 영업 정지 통보서. 본문에는 건물주의 권한으로 1층 상가의 영업을 즉시 중단시킨다는 내용을 짧고 분명하게 적었습니다.
저는 글자 색을 붉은색으로 바꾸고 글씨 크기도 한 단계 더 키웠어요. 프린터에서 종이가 한 장씩 빠져나올 때마다 가슴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종이를 가방 속 서류철에 곱게 끼워 넣고 사무실 문을 잠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정우가 좋아하는 갈치 2마리와 새우젓을 사가지고 왔죠. 저녁상에 갈치구이를 올려놓자 정우가 코를 벌름거리며 식탁에 앉았어요. 수연아, 오늘 진짜 잘 먹겠다. 갈치는 자기가 굽는 게 제일 맛있어. 저는 정우 앞에 밥그릇을 놓아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자기 요즘 살 빠진 것 같아서. 정우가 젓가락으로 갈치살을 발라 입에 넣었어요. 내일 진짜 산소 가는 거지. 응, 새벽에 일찍 나가려고. 길 막히기 전에. 몇 시쯤 돌아와. 잘 모르겠어. 산소 정리하고 친정집도 잠깐 들렀다 오려고. 늦으면 저녁 늦게. 정우가 입가에 묻은 밥풀을 손등으로 닦으며 슬쩍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똑똑히 보았어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 짧은 순간이 정우 얼굴에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 국그릇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자기야말로 내일 식당 잘 봐. 어머니 무리 안 하시게.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챙길게. 저는 식기를 정리하고 욕실에 들어가 한참 동안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소와 똑같이 멀쩡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침실로 들어가자 정우는 벌써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수연아, 빨리 자. 내일 일찍 나간다며. 응. 저는 정우 옆에 누워 천장 한 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숨소리가 일정하게 변할 때까지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새벽 4시 30분, 저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침대에서 살그머니 빠져나와 옷장을 열었어요. 미리 빼두었던 연한 회색 등산복 한 벌과 챙이 넓은 모자를 꺼냈죠.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와 신발장에서 등산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모 한 장을 올려두었어요. 자기 다녀올게. 저녁 챙겨 먹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데 손잡이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자 계기판에 환한 불이 들어왔어요. 저는 사이드 미러로 우리 집 창문을 한번 올려다본 뒤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에서 30분쯤 떨어진 큰 길가 모텔 주차장에 차를 댔어요. 미리 예약해둔 객실 카드를 받아들고 3층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등산복을 벗어가지런히 접어 가방에 넣었어요. 옷장에서 꺼낸 검은색 정장을 천천히 입었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는 손이 평소보다 느려졌죠.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입술에 어두운 색 립스틱을 발랐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등산객이 아니라 차가운 회사 임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눈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가방 안에 붉은 글씨로 인쇄된 통보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도장 한 묶음이 들어있는지 한 번 더 확인했죠. 휴대폰에 저장된 메신저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도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11시 50분이었어요. 저는 모텔에서 나와 부동산 맞은편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해서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자 창가 자리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가방을 옆자리에 올려둔 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수연아, 여기야. 저는 민지 맞은편에 앉으며 메뉴판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너 혼자 다 짊어지지 마.
저는 민지의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강 변호사가 들어왔어요.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강 변호사가 우리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이수연 씨, 일찍 와 계셨네요. 네, 변호사님. 자리에 앉으세요. 강 변호사가 의자를 빼서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한 묶음을 꺼냈어요. 오늘 진행 순서대로 한 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네. 저쪽 부동산에 두 분이 들어가는 것 확인하시면 새 세입자분이 들어가실 겁니다. 그분이 자리에 앉고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지고 시어머님이 도장을 꺼내서 인주에 찍는 그 순간이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입니다. 너무 일찍 들어가면 변명할 구실을 줍니다. 너무 늦으면 새 세입자분 돈이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신호 주시는 대로 움직일게요. 민지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 앱을 미리 켜두었어요. 내가 다 찍을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한 장면도 안 놓치고 저는 민지의 손을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서 부동산 출입문 쪽을 비스듬히 바라봤어요. 빨간 차양 아래 부동산 유리문이 햇빛에 반짝거렸습니다. 시간이 1시를 넘어갈 때쯤 저는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손바닥에 닿는 컵 온도가 평소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1시 45분이 되었을 때 저는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길 건너편에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정우가 보였습니다. 정우 옆에는 화려한 자주색 정장을 입은 박술래가 양손에 가방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박술래는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정우는 박술래의 팔짱을 끼고 부동산 앞에 도착하더니 유리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박술래가 부동산 안으로 먼저 들어가자 정우가 뒤따라 들어가며 한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메뉴판 뒤로 얼굴을 살짝 가렸어요. 강 변호사가 시계를 한번 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10분 정도면 새 세입자분이 도착하겠네요. 네. 민지가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짧게 숨을 내쉬었어요. 수연아, 떨려. 나는 안 떨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살짝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오후 1시 55분 양손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김 사장이 부동산 앞에 도착했어요. 김 사장은 가방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목에 두른 넥타이를 한번 다잡더니 심호흡을 2번 하고 부동산 문을 열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큰 길 건너 카페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요.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 일어났습니다. 민지도 휴대폰을 손에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 문을 밀고 나오자 햇볕이 정수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어요.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는 순간 저는 한 발을 차도로 내디뎠습니다. 발끝에 닿는 도로의 단단한 감촉이 평소보다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부동산 유리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유리 너머로 박순례와 정우 그리고 김 사장이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은 모습이 비쳤어요. 중개업자가 종이 한 장을 테이블 가운데로 천천히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박순례가 가방을 무릎에 올리더니 손을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저는 부동산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른손을 가만히 들어 올려 문 손잡이 위에 올려두었어요. 강 변호사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섰고 민지는 한 발짝 뒤에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 박순례의 손이 가방 안에서 작은 도장통을 꺼내 들었어요. 빨간 인주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고
박순례가 도장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손목시계가 정확히 오후 2시 6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순례가 도장을 인주에 꾹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도장 끝에 묻어나는 모습이 유리문 너머로 또렷이 보였어요. 박순례가 도장을 들어 올려 계약서 위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은 손에 마지막 힘을 주고 문을 거칠게 밀어젖혔어요. 문 위에 달린 종이 요란하게 울리며 부동산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박순례의 손이 계약서 위에서 그대로 멈췄어요. 누구야? 중개업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테이블 가까이 다가가 가방에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꺼냈어요. 종이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자 박순례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저는 모자를 벗어 손에 들었어요. 박순례가 저를 알아본 순간 박순례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수연아. 정우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다 그대로 굳었어요. 저는 김 사장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사장님, 처음 뵙겠어요. 제가 이 건물 주인 이수연이에요. 김 사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네. 지금 사장님이 계약하시려는 그 가게요. 저 아주머니는 이 가게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새 들어있는 분이에요. 김 사장이 천천히 박순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순례가 도장을 손에 쥔 채 입을 벙긋거렸어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는 등기부등본을 손가락으로 톡 두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장님. 이 종이에 건물주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죠. 이수연. 저예요. 김 사장이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어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그럼 방금 저 아주머니 손에 있는 그 도장 가짜예요. 제 진짜 도장은 제 화장대에 잘 모셔져 있어요. 박순례가 갑자기 도장을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아, 어미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들어봐라. 저는 박순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중개업자가 슬그머니 의자를 뒤로 빼더니 뒷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강 변호사가 뒷문 앞을 막아섰어요. 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아니, 화장실 좀. 여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사장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책임지셔야 할 게 많습니다. 중개업자가 입술을 깨물며 자리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우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제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수연아, 자기, 이건 진짜 오해야. 자기 들어봐.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정우의 손을 피했습니다. 오해라고. 자기 입으로 말해봐. 이게 무슨 자리야? 이게 그러니까. 정우의 눈동자가 박순례와 저 사이를 어지럽게 오갔어요. 어머니가 그냥 한번 알아보자고 해서. 박순례가 옆에서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려쳤습니다. 정우야, 너 입 다물어. 탁 소리가 사무실 안에 크게 울렸어요. 김 사장이 그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등기부등본을 박순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아주머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 전 재산 다 끌어다 왔는데. 아니, 그게. 내가 이 가게 인수하려고 살던 집 전세금까지 다 뺐다고요. 김 사장이 테이블 모서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흔들리고 박순례가 어깨를 움츠렸어요. 저는 김 사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시고요. 지금 112에 전화 거세요. 사장님이 사기 피해자세요. 신고하셔야 돼요. 김 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여기 사기 사건이요.
제가 2억을 사기당할 뻔했어요. 전화기 너머 통신사 안내음이 작게 들려왔습니다. 김 사장이 부동산 주소를 또박또박 불러주는 동안 박순례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박순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이수연, 너 인연이 어디서 시어미한테 이딴 짓을 해? 저는 박순례의 손가락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더 큰일 만들지 마시고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박순례가 손을 들어 제 어깨를 떠밀려고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옆으로 피하면서 민지 쪽으로 물러섰어요. 민지가 휴대폰 카메라를 박순례의 얼굴 정면으로 들이댔습니다. 어머님,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한 번 더 손대시면 폭행이에요. 박순례가 카메라를 보더니 손을 허공에서 어정쩡하게 멈췄어요. 저는 그 틈에 박순례에게서 더 멀리 떨어졌습니다. 키워주셨다고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키워주신 자식이 아니에요. 뭐라고. 제가 어머니한테 가게 자리 내드렸고, 인테리어 8천만 원 제가 냈고, 우리 엄마 비법까지 전부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키워주신 게 누군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박순례가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저는 정우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자기, 우리 결혼한 지 8년이라고 했지. 어제 잔 부딪히면서 정우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수연아, 자기 손으로 우리 집 금고 열고 도장 가지고 나가는 거 거실 CCTV에 다 잡혔어. 자기랑 어머니가 차에서 도장 똑같이 파면 된다고 깔깔거리던 거 블랙박스에 다 있어. 자기 메신저로 어머니랑 주고받은 거 휴대폰에 다 저장돼 있어. 정우의 무릎이 천천히 꺾이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기야, 진짜 한 번만 말 좀 들어봐. 한 번만 들어달라고. 저는 정우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이야. 3년 동안 자기가 식당 카운터에 앉아서 우리 엄마 레시피로 번 돈을 자기 동생 학원비로 빼돌리고 자기 누나 결혼 자금으로 챙기고 어머니 통장으로 옮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정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박순례가 옆에서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우리 정우를 망쳐놨어. 이 망할 년. 박순례가 두 손을 휘저으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한 발 뒤로 빠졌습니다. 박순례가 휘두른 손이 허공을 가르며 헛돌았고 박순례 자신도 균형을 잃어 의자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혔어요. 박순례가 옆구리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며느리가 시어미를 쳤어. 민지가 휴대폰을 박순례 쪽으로 더 가까이 들이댔어요. 어머님, 며느리는 어머님 근처에도 안 갔어요. 어머님이 의자에 부딪히셨어요. 다 찍혀 있어요. 박순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부동산 바깥에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경찰차 2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어요. 순경 둘과 형사 둘이 부동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김 사장이 손에 든 휴대폰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제가 신고했어요. 저 사람들이 저한테 2억을 사기치려고 했어요. 강 변호사가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명함을 경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강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수연 씨 대리인입니다.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서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안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담은 USB와 메신저 사진 인쇄본, 그리고 CCTV 캡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강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강 변호사가 그것을 받아 형사에게 천천히 전달했습니다. 이 안에 사문서 위조모의 정황이 다
다 들어 있습니다. 가짜 도장이 만들어진 과정도 두 사람 입으로 영상에 담겨 있고요. 며느리분의 금고를 열어 도장을 꺼내가는 장면도 영상에 있습니다. 형사가 봉투를 받아 한쪽으로 옮겼어요. 다른 형사가 테이블 위 가짜 도장과 계약서를 비닐 증거 봉투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박술래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리는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박술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3년 전 우리 집 식탁에서 죽그릇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리던 박순례의 얼굴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손동작, 똑같은 어깨의 떨림이었어요. 저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김 사장이 형사 옆에서 굵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형사님, 저 사람들 꼭 처벌해 주세요. 저 정말 가게 옮기려고 살던 집 전세금까지 다 뺐어요. 마누라랑 새끼들 갈 데도 없는데 저 사람들이 다 가져갈 뻔했어요. 네, 사장님. 자세한 진술은 서로 가서 듣겠습니다. 정우가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 제 발치까지 다가왔습니다. 정우가 제 종아리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저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어요. 정우의 손이 그대로 차가운 바닥을 짚었습니다. 수연아. 저는 정우를 내려다봤어요. 자기 일어나. 형사님이 부르시잖아. 정우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형사 한 명이 정우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카운터에 등을 기댔습니다. 부동산 안은 사이렌 불빛과 사람들의 목소리로 어지러웠어요. 저는 그 풍경 한가운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형사가 박순례에게 다가가 양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박순례 씨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요.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박순례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순간에 빠져나갔어요. 아니, 잠깐만요, 형사님. 박순례가 형사의 손을 잡고 매달리듯 흔들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늙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아들이 시켜서 그냥 도장만 들고 온 거예요. 저는 두 팔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정우가 옆에서 고개를 휙 들어 박순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이 다 시킨 거라니까요. 저는 글도 잘 못 읽고 도장이 뭔지도 잘 몰라요. 며느리 도장인지 내 도장인지도 헷갈리는 늙은이에요. 형사님. 정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박순례가 정우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형사의 팔만 더 꽉 붙들었습니다. 형사님, 저 좀 봐주세요. 우리 정우가 효자라 어미를 위해서 무리한 거예요. 다 우리 정우가 한 일이에요. 정우가 무릎걸음으로 박순례 쪽으로 다가가려 했어요. 엄마, 그게 말이 돼. 가게 자리 알아본 것도 엄마잖아. 부동산 사장 데려온 것도 엄마잖아. 박순례가 그제야 정우 쪽으로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 망할 자식이 어디서 어미한테 누명을 씌워. 부동산 안이 다시 한번 시끄러워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시선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3년 동안 박순례가 카운터에 앉아서 저를 위아래로 훑던 그 눈빛, 식당 손님 앞에서 며느리는 거들기만 한 거라며 너스레를 떨던 그 입. 그 입에서 지금 정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말이 술술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갑자기 바닥에서 무릎으로 걸어 제 발 앞까지 기어왔어요. 정우의 손이 제 정장 바지 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수연아, 자기, 한 번만 살려줘.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자기도 봤잖아. 엄마가 지금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잖아.
저는 정우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3년 전 장례식장에서 제 어깨를 감싸 안던 그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손톱 끝이 부들부들 떨리며 제 바지 자락을 그어쥐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8년 살았잖아. 응. 자기 한 번만 봐줘. 내가 다 잘못했어. 저는 가방을 열고 안에 넣어두었던 붉은 글씨 통보서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을 정우의 가슴팍 위로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자기, 이거 잘 읽어봐. 자기 명의가 아니야. 자기는 여기서 빼야 할 사람이 없어. 정우가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불법 점유로 인한 임대차 계약 파기. 정우의 입이 어물거리다 멈췄어요. 자기,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저는 정우의 손을 가만히 떼어내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사 한 명이 다가와 정우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같이 가시죠. 정우가 일어서면서도 자꾸만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정우의 눈을 끝까지 마주보지 않았어요. 중개업자는 저쪽 벽에 붙어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다른 형사가 중개업자에게 다가갔어요. 사장님도 같이 가시죠. 공범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저는 그냥 수수료만 받으려고. 사무실 안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중개업자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형사 옆에 섰습니다. 박술래, 정우, 중개업자 세 사람이 양팔을 형사에게 붙들린 채 부동산 문 밖으로 나갔어요. 햇빛이 강한 길가에 경찰차 2대가 깜빡이를 켠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안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박술래가 경찰차 뒷좌석으로 머리부터 구겨 넣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른 경찰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팔짱을 가만히 풀었어요. 경찰차 2대가 사이렌도 없이 천천히 출발했고 길 위에 햇빛만 남았습니다. 민지가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가만히 감쌌어요. 수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저는 민지의 손등을 한번 토닥였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너 없었으면 못했어.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다가왔어요. 이수연 씨, 일단 첫 단계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식당으로 가시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5분 전이었어요. 부동산을 나와 큰 길을 건너자 골목 어귀에 작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푸른 작업복을 입은 열쇠공이 내려 저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이수연 사장님이시죠? 네, 약속 시간 맞춰 와주셔서 감사해요. 문 3개 다 작업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앞문, 뒷문, 주방 비상문까지요. 시간 좀 걸려도 괜찮으니까 단단하게 해주세요. 저는 식당 앞에 도착해 가게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손님 몇 테이블이 국밥을 먹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60대 아주머니 2분이 국솥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홀에서 일하던 30대 여직원이 저를 보자 깜짝 놀라며 손에 든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카운터 앞에 서서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잠깐만 다들 이쪽으로 모여주실래요? 주방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들과 홀 직원이 카운터 앞에 모여 섰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3개를 꺼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식당은 영업을 종료합니다. 직원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사장님, 그게 무슨... 갑자기 죄송해요. 사정이 좀 생겼어요.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봉투를 한 사람씩 손에 쥐어드렸어요. 오늘 일당 2배로 넣었고요.
한 달치 월급도 같이 넣었어요. 다른 일자리 찾으시는 동안 부족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아주머니 한 분이 봉투를 손에 쥔 채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진짜 사장이세요. 네, 제가 이 건물 주인이에요. 그동안 일 봐주신 어머님은 제 시어머니셨고요. 일이 좀 복잡하게 됐어요. 다른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긴 그 어머님이 좀. 말끝을 흐리던 아주머니가 봉투를 꼭 쥐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안 보이셔도 늘 신경 써주신 거 알아요. 잘 받겠습니다. 저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손님들 식사 마무리만 도와주시고 그릇 정리만 부탁드릴게요. 한 30분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장님.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사정을 설명하는 동안 저는 카운터 뒤 작은 사무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술래가 앉던 의자 위에는 늘어진 카디건이 한 벌 걸려 있었어요. 벽에는 박술래가 한복을 입고 가위로 개업 테이프를 자르는 사진이 액자에 곱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액자를 뒤집어 벽에 그대로 두었어요. 30분쯤 지나자 가게가 텅 비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한 번 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살펴가세요. 직원들이 짐을 챙겨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저는 가게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열쇠공이 그제야 가방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비밀번호는 제가 손으로 적어드릴게요. 저는 종이 위에 새로운 비밀번호 6자리를 적어 열쇠공에게 건넸습니다. 열쇠공이 앞문 디지털 도어록을 분리하는 동안 저는 가게 안을 한 바퀴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3년 전 박순례에게 손을 잡혀 처음 이 자리에 발을 들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박순례는 비어있던 가게 한가운데 서서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저는 가만히 고개를 저으며 카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열쇠공이 작업하는데 1시간이 좀 넘게 걸렸어요. 뒷문과 주방 비상문까지 새 자물쇠가 모두 끼워졌습니다. 사장님, 이 비밀번호로 다 통일해 놨고요. 비상키 2개 드릴게요. 저는 비상키를 가방 안에 넣고 작업비를 봉투에 담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열쇠공이 가게 문을 나선 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글씨로 큼지막하게 인쇄한 영업 정지 안내문이었어요. 저는 강력 접착제 통을 꺼내 종이 뒷면에 골고루 발랐습니다. 식당 앞문 정중앙에 종이를 갖다 대고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붙였어요. 종이가 유리문에 단단하게 들러붙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가게 정면을 바라봤어요. 저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텅 빈 홀 한가운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발자국 소리도 박술래가 국솥을 휘젓던 소리도 사라지고 없었어요. 조명만이 빈 테이블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다 길게 내쉬었어요. 가슴이 묵직했던 자리에 처음으로 가벼운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게 조명을 하나하나 손으로 껐어요. 마지막 카운터 조명까지 끈 뒤 가방을 어깨에 메고 출입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밖에는 강 변호사와 민지가 골목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새 비밀번호로 가게 문을 잠그고 손잡이를 한번 흔들어 확인했습니다. 자물쇠가 단단하게 잠겨있는 감촉이 손바닥에 또렷이 닿았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다림질한 검정 정장을 입고 구청 위생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어제 미리 챙겨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자
며칠 전 저를 도와주었던 직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직원이 알아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제 차례가 오자 저는 봉투를 창구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건물주로 1층 식당 영업신고, 직권말소 신청하러 왔어요. 어제 사기 사건이 발생해서 가게가 더 운영될 수 없는 상태예요. 직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에 한참 시선이 머물렀어요. 네, 사장님. 서류는 다 갖춰지셨고요. 행정 처리 들어가겠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오늘 안으로 마무리될 거예요. 내일 오시면 결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구청을 나왔습니다. 햇볕이 등 뒤에서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 길로 저는 강 변호사 사무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강 변호사가 미리 문 앞까지 나와 저를 맞이했어요. 이수연 씨 오셨네요. 들어가시죠. 응접실 책상 위에는 두툼한 서류 묶음이 두 다발로 나뉘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안경을 꺼내 썼어요. 이혼 소장하고 위자료 청구 소장이에요. 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접수할 거고요. 재산분할 청구는 정우 씨 쪽에서 걸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그동안 정우 씨가 식당 매출에서 빼돌린 자금 내역도 다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저는 첫 장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3년 동안 정우가 시댁 식구들에게 흘려보낸 금액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누이 학원비, 시아버지 보약, 시동생 차 할부금, 박순례 적금까지 한 줄 한 줄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통장 내역으로 잡힌 거예요. 네, 입출금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우 씨가 자기 명의 통장으로 받았다가 다시 흘려보낸 흐름도 다 잡았어요. 저는 펜을 들고 마지막 장 서명란에 천천히 이름을 적어 내려갔어요. 손이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정법원에 직접 접수하고 오겠습니다. 강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오르자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신우이 미경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져두고 시동을 걸었어요. 진동이 한참 이어지다 멈추더니 곧 다른 번호가 떴습니다. 이번엔 시동생 정민이었어요. 또 한참 진동이 이어지다 끊겼고 그 다음엔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춰선 김에 저는 휴대폰을 들어 차단 목록을 열었어요. 미경, 정민, 그리고 모르는 번호 2개를 차례로 차단 목록에 옮겼습니다. 설정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모르는 번호 전체 차단까지 켰어요.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저는 휴대폰을 다시 조수석에 내려놓고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자 강아지 두식이가 제 무릎 위로 올라왔어요. 저는 두식이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평일 낮에 거실이 이렇게 조용한 줄 처음 알았어요. 며칠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매일 사무실로 나갔고 강 변호사에게서 한 번씩 진행 상황을 전해 들었어요. 박순례와 정우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느라 진술이 엇갈렸다고 했습니다. 박순례는 끝까지 자기는 글도 모르는 늙은이라고 우겼고 정우는 어머니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메신저 대화, 블랙박스 영상, 거실 CCTV 화면이 차례로 풀려나가자 두 사람의 말은 어디에서도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수연 씨, 두 분 다 구속 송치됐습니다. 네. 새 세입자 김 사장님이 처벌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합의 의사도 거절하셨고요. 사문서 위조랑 사기 미수 둘 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변호사님.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길게 들어와 책상 위 서류 더미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또 며칠 뒤 정우 쪽에서 이혼 소송에 대한 답변서가 도착했다고 강 변호사가 알려왔습니다. 답변서에는 정우가 그동안 식당 운영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니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듣고 가볍게 웃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이쪽은 기여도 자료가 없고요. 오히려 횡령 정황만 가득합니다. 게다가 사기 미수로 구속까지 된 상태라 위자료를 받기는커녕 거꾸로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알겠어요. 시키시는 대로 따를게요. 명도 소송도 같이 진행됐어요. 박술래 명의로 영업하던 식당의 실질적 운영 주체가 누구였는지,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정황이 어땠는지가 자료로 정리됐습니다. 증거가 워낙 분명해서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어요. 판결문이 손에 들어온 날 저는 강 변호사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당 한쪽 구석 자리에서 강 변호사가 종이 한 장을 제 앞에 내밀었어요. 명도 판결입니다. 강제집행 신청까지 바로 가시죠. 저는 종이를 한번 천천히 훑어보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에 집행관 모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저는 굵은 청바지에 회색 점퍼를 입고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집행관 두 분이 검은 가방을 들고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수연 사장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새 비밀번호로 잠긴 식당 문을 직접 열어드렸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서 며칠간 가둬져 있던 식당 특유의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집행관 한 분이 클립보드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박술래가 쓰던 국솥, 정우가 앉아있던 카운터 의자, 카운터 위 영수증 더미, 벽에 걸린 시계까지 빠짐없이 목록에 올랐습니다. 다른 집행관이 빨간 종이 딱지를 한 장씩 꺼내 물건마다 단단하게 붙여나갔어요. 저는 가게 한쪽 벽에 등을 기대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빨간 딱지가 한 장 한 장 늘어갈수록 가게 안이 점점 비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박술래가 한복을 입고 가위로 테이프를 자르던 액자가 카운터 뒤에서 발견됐습니다. 집행관이 액자를 들어 보이며 저를 쳐다봤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빨간 딱지 붙여주세요. 다 정리할 거예요. 집행관이 액자 위에 딱지를 단정하게 붙여 다시 카운터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집행이 끝나는데 2시간이 좀 넘게 걸렸어요. 집행관들이 인사를 하고 떠나자 저는 곧장 휴대폰을 들어 미리 알아두었던 철거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바로 들어와 주실 수 있죠? 네, 사장님. 4명 팀으로 가겠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철거 트럭 2대가 가게 앞에 도착했어요. 작업복 차림의 인부들이 망치와 전기 절단기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게 입구에 서서 손가락으로 천천히 가리켜 보였어요. 전부 다요. 벽지, 바닥, 카운터, 주방 싱크대, 천장 등까지 전부 뜯어내 주세요. 뼈대만 남기고요. 네, 사장님. 망치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술래가 고급으로 골랐던 무늬 벽지가 한 장씩 뜯겨나갔어요. 8천만 원을 들여 깔았던 원목 바닥이 전기 절단기에 잘려나갔습니다. 주방 한쪽에 박혀있던 스테인리스 싱크대도 인부들의 손에 통째로 들려 나왔어요. 저는 가게 입구에서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고 그 먼지 속에서 가게는 점점 텅 빈 사각형의 빈 공간이 되어갔어요. 저는 머리에 쓴 모자챙을 살짝 끌어내려 먼지를 막았습니다. 해질 무렵
마지막 폐기물 트럭이 가게 앞을 떠났어요. 가게 안에는 콘크리트 벽과 바닥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새 임차인을 알아봤어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에서 입점 담당자라는 사람이 직접 가게를 보러 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점주가 함께 와서 자리를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점주가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위치가 너무 좋네요. 저희 본사에서도 이 동네 입점을 오래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계약 조건 한번 보시겠어요? 저는 미리 강 변호사와 검토한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월세를 단단하게 보장하는 특약, 인테리어는 본사 비용으로 진행하는 조항, 임대 기간 5년 보장까지 빼곡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점주가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사장님. 저희도 이대로 진행하고 싶어요. 저는 펜을 건네받아 계약서 끝에 단정한 글씨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점주도 환하게 웃으며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본사 담당자가 두 손으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계약서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가방에서 진짜 인감도장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손때가 묻은 도장이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인주에 한번 꾹 누르고 계약서 위에 또박또박 찍었어요. 붉은 도장 자국이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 자국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는 도장을 다시 손수건에 곱게 싸서 가방 안주머니에 깊이 넣었어요.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층 가게 앞에는 새 간판 공사가 한창이었어요.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자주 내려다봤습니다. 빈 사각형이었던 공간에 하루가 다르게 색이 입혀지고 있었어요. 그 무렵 옛 지인 한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술래와 같은 모임에 다니던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수연이 잘 지내지? 어머님 소식 들었니? 아니요, 저는 그쪽 소식 안 들어요. 아유, 그래도 한때 시어머니였는데. 저는 전화기를 어깨에 올린 채 사무실 창가에 가만히 섰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짧게 해주세요. 그게 어머님이 안에서 잠을 못 자고 매일 난동을 부리신다더라. 며느리가 모함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다가 결국 징벌방에 들어가셨다는 얘기까지 들었어. 저는 전화기를 다른 손으로 옮겨 잡았어요. 그러시군요. 정우 씨도 만만찮대. 안에서 어머니 원망하면서 매일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야. 아들이 어머니한테 누명 쓰고 들어왔다고 분통을 터뜨린다나? 저는 창가 너머 1층 간판 공사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은색 글씨가 햇빛에 반짝거렸어요. 전화 주신 거 감사한데요. 앞으로 그런 소식은 저한테 안 전해주셔도 돼요. 아유, 수연아.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걸리는 게 있을 거 아니니. 없어요. 그래, 알겠다.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작게 콧방귀를 한번 내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1층 카페 점주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는 주 토요일이 카페 가오픈 날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건물주인 저를 첫 번째 손님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시그니처 커피를 직접 내려드리고 싶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기쁘게 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옷장에서 베이지색 원피스를 꺼내 다림질을 했어요. 3년 만에 꺼내 입는 옷이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머리를 가볍게 빗고 입술에 평소보다 발랄한 색의 립스틱을 발랐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며칠 전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에 휴대폰과 지갑만 챙겨 들고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에서 1층 버튼을 누르자 가슴 한쪽이 잔잔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카페 앞에 노란 풍선 한 다발이 매여 있었어요. 큼지막한 통창 안으로 따뜻한 조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고소한 커피 향이 한꺼번에 코끝으로 들어왔어요. 여자 점주가 카운터 뒤에서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가오픈 축하드려요. 저는 점주에게 작은 화분 하나를 내밀었어요. 별거 아니지만 한 그릇 놓고 키워보세요. 어머, 사장님.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점주가 화분을 받아 카운터 위에 곱게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원목 테이블 위에 자그마한 들꽃 화병이 하나씩 놓여 있었고 벽에는 잔잔한 그림 액자가 2점 걸려 있었습니다. 박술래가 쓰던 카운터 자리에는 에스프레소 기계가 반짝이며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식당이 있던 자리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원목 테이블 모서리를 가만히 쓸어봤어요. 진짜 예쁘게 꾸미셨네요. 사장님께서 자리를 잘 내어주셔서 저희가 마음 놓고 꾸밀 수 있었어요. 점주가 커피잔 2개를 카운터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그니처 한 잔 내려드릴게요. 네, 천천히 부탁드려요. 저는 가게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통창 너머로 햇살이 길게 들어와 테이블 위에 노랗게 깔렸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가만히 등을 기댔어요. 잠시 뒤 점주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잔을 제 앞에 살그머니 놓아주었습니다. 사장님, 우유 거품 위에 작은 꽃 그려봤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잔을 내려다봤어요. 크림 위에 작은 들꽃 한 송이가 곱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솜씨가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점주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카운터 쪽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두 손으로 잔을 감싸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온기가 부드러웠어요. 잔을 천천히 입에 가져가 한 모금을 머금었습니다. 따뜻한 우유 거품과 진한 커피 향이 입안에 가만히 퍼져나갔어요. 저는 잔을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 건너편 가로수에 새잎이 돋아 있었어요. 가지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듯 쏟아져 내렸고 사람들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길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서 손수건을 쥐던 제 모습이 잠깐 떠올랐어요. 그 손수건은 정우가 자기 주머니에 넣었었습니다. 저는 그 손수건이 어디로 갔는지 끝내 묻지 않았어요. 저는 잔을 다시 입에 가져갔습니다. 이번에는 커피가 조금 더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새로 들어온 입금 내역이 깔끔하게 떠 있었어요. 1층 카페 첫 달 월세 입금 완료. 숫자 옆에 점주의 이름이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3년 동안 박순례와 정우가 카운터에서 빼돌리던 그 매상보다 훨씬 더 깔끔한 숫자가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다시 넣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모았어요. 카운터 쪽에서 점주가 다른 손님을 맞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오픈이라 시그니처 한 잔 더 부드럽게 내려드릴게요.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메뉴판을 받아들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카페에서 나온 저는 건물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녁 햇살이 3층짜리 상가 건물 외벽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평생 일군 자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건물 꼭대기를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가게 문을 열던 모습이 잠깐 떠올랐어요. 저는 가방을 어깨에 다시 메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까지 걸어서 20분쯤 되는 거리였어요. 저는 큰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수 잎이 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자락이 가볍게 살랑거렸고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짧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걸음을 옮겼어요. 집 앞에 도착해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두식이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나왔어요. 저는 두식이를 한번 안아 올리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저녁이면 늘 두 사람분의 식기가 놓이던 식탁이었어요. 이제는 한 사람분의 자리만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장 좋아하는 잔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따랐어요. 식탁 의자에 앉아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잔에서 올라오는 옅은 김이 얼굴 가까이까지 부드럽게 퍼졌어요. 저는 잔을 입에 가져가 한 모금을 천천히 머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구멍을 지나 가슴까지 부드럽게 내려갔어요. 그 자리에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는 잔을 양손으로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식탁 위 작은 화병 속 들꽃 한 송이가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잔을 그 꽃 쪽으로 살짝 기울여 가만히 부딪히는 신용을 했습니다. 작은 소리가 부엌 안에 잔잔하게 퍼졌어요. 저는 잔을 다시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저녁별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모든 걸 내어줬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와 같은 분이 계실까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라면 마음껏 우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울고 난 다음에는 꼭 일어나셔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다시 서주세요. 저도 그렇게 다시 일어섰고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평온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